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지연아, 넌 이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깔끔하게 정리하자. 서재 안가죽 소파에 앉은 시아버지 강태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책상 위로 던져진 서류 뭉치에는 여동생의 치료 기록이 빼곡했죠. 병원비 명세서, 입원 일지, 약값 영수증까지 3년간 시댁에서 지원받은 모든 돈이 숫자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동생 치료비는 평생 보장해주지. 단, 넌 이 집을 떠나야 해. 흔적도 남기지 말고.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여동생의 생명이 저울 한쪽에 올라가 있었고 제 존재는 반대편에서 가볍게 들썩였으니까요. 바로 그때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아랫배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 석 달째 자라고 있는 작은 생명. 강태수의 눈빛이 제 손끝을 따라 내려왔고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설마, 과연 그날 그 서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모든 것을 빼앗긴 한 여자가 5년 만에 돌아와 진실을 되찾는 처절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를 기다립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이란 게 무섭죠. 3년 동안 이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몸이 먼저 기억하는 겁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서는데 속이 미묘하게 울렁거렸어요. 어젯밤에 먹은 게 상했나 싶었죠.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시어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벌써 일어나신 모양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죠.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북어국 재료를 꺼냈습니다. 북어를 물에 불리는 동안 쌀을 씻었어요.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지연아, 벌써 일어났어?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신 모습이었죠. 네, 어머니. 주무시다 깨셨어요? 요즘 잠이 없어서 말이야. 아침 준비는 내가 할 테니 넌 좀 쉬어. 괜찮습니다. 거의 다 했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그리 나쁜 분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말이 없으셨죠. 시아버지 눈치를 보시는 게 느껴졌어요. 결혼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신 적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괴롭히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보는 분이었죠. 국물이 끓기 시작하자 북어를 넣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부엌에 퍼졌어요. 밥솥에서 김이 오르고 반찬을 꺼내 상에 올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깍두기,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나물 반찬들. 저는 이 집안 사람들의 취향을 다 외우고 있었죠. 잘 먹겠습니다. 시아버지 강태수가 식탁에 앉으며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신문을 펼쳐놓고 식사를 하셨어요. 저와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으셨죠. 제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지 3년이 지났지만 강태수는 저를 한 번도 제대로 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던 거겠죠. 지연아, 병원은 언제 가?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갈 예정입니다, 어머니. 그래. 수진이 상태는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번 달 안에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동생 수진이의 이름이 나오자 식탁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는 태어날 때부터 희귀병을 앓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제가 수진이를 돌봐왔죠.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댁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셨지만 그건 순전히 도연이가 간절히 부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강태수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회사로 출근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곧 골프 약속이 있다며
방으로 들어가셨죠.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속이 또 울렁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임신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시댁에서는 이미 포기한 눈치였으니까요. 강태수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종종 양자를 드리는 게 어떻겠냐는 식의 말씀을 하셨죠. 그럴 때마다 도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판사로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도 속이 좋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는데 옆자리 여자가 임산부 배지를 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마지막 생리가 언제였지? 손가락으로 날짜를 세어봤습니다. 1달 반? 아니, 2달? 요즘 일이 바빠서 정신없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까지 몰랐다니.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출판사에 도착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편집 중이던 원고를 들여다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저는 회사 근처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 주세요. 약사가 건네준 상자를 받아들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테스트기에 소변을 묻히고 기다리는 3분이 30분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나타난 2줄. 임신이었습니다. 화장실 칸막이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제 몸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니. 3년 동안 기다렸던, 아니 어쩌면 포기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몰려왔어요.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시댁에서는 뭐라고 할까? 도연이는 기뻐할까? 오후 내내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병원으로 향했어요. 수진이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언니. 병실 문을 열자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22살 제 동생은 병상에서도 예쁘게 웃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수진아, 오늘 컨디션은 어때? 좋아. 아침에 산책도 했어. 간호사 선생님이랑 복도 한 바퀴 돌았다니까. 그래, 우리 수진이 대단한데.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차가웠지만 예전보다는 따뜻했어요. 수진이는 12살 때부터 병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한 이유도, 대학을 포기한 이유도 모두 수진이 때문이었습니다. 언니,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진이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었어요. 임신 사실을 확실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여보, 나 오늘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응. 미안해.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지금 당장 달려가서 말하고 싶었죠.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 우리에게도 드디어 아기가 생겼다고. 하지만 참았습니다. 제대로 확인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말하고 싶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만 계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직 퇴근 전이었죠. 지연아, 저녁은 먹었어? 네, 어머니. 병원 근처에서 먹고 왔습니다. 그래. 그럼 방에 가서 쉬어. 피곤해 보이는구나.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손을 아랫배에 얹었어요. 정말로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걸까?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산부인과에 가서 확실히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도연이는 새벽 1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저는 잠든 척했죠. 도연이는 조심스럽게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도연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한 게 3년 전이었죠. 연애할 때는 다정했습니다. 제 사정을 알면서도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수진이 치료비도 시댁에서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결혼 후 도연이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시아버지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저와 시댁 사이에서 중재하기보다는 침묵으로 일관했죠.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믿고 싶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생겼으니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아기가 생긴다면 도연이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시댁에서도 저를 다르게 대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회사 근처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강지연 씨? 이름이 불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초음파 검사를 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축하합니다. 임신 10주 정도 되셨네요. 정말요? 네. 여기 보이시죠? 아기 심장 박동 소리도 들어보세요. 스피커에서 빠른 박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힘찬 소리. 제 몸속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의 소리였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초산모시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엽산제 처방해 드릴게요. 다음 달에 다시 오세요. 병원을 나와 거리를 걷는데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나무들, 하늘까지도 전부 새롭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제 엄마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엄마. 그날 저녁,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도연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도 정성껏 상을 차렸죠.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야?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오랜만에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서.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도연이가 다가왔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요즘 표정이 이상해. 나중에 얘기할게. 둘이 있을 때. 그래. 알았어. 밤이 되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연이는 샤워를 하고 나와 침대에 앉았어요. 저는 손에 초음파 사진을 쥐고 있었죠. 여보, 할 말이 있어. 응, 말해봐. 우리. 말을 꺼내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의 휴대폰이었어요. 화면을 보니 아버지라고 떠 있었죠. 잠깐만, 아버지한테 전화 왔어. 도연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버지. 지금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도연이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미안해. 아버지가 서재로 오래. 급한 일이라고 하셔. 지금? 응. 금방 올게. 도연이가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손에 쥔 초음파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작은 점처럼 보이는 아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소박한 기다림이 비극의 문턱이 될 줄은. 도연이가 서재에서 돌아온 건 30분쯤 지나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눈 게 분명했죠. 여보,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 일로 좀 얘기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연이는 거짓말할 때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3년을 함께 살다 보니 그런 건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피곤해. 자자. 도연이는 그렇게 말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등을 돌린 채 말이죠.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초음파 사진을 조용히 서랍에 넣었어요. 오늘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도연이의 등을 바라보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불안이 가슴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어김없이 5시 반에 시작됐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지연아, 오늘 집에 있어야겠다. 네, 회사에 가야 하는데. 회사에 연락해서 오늘은 쉰다고 해. 아버님이 할 말씀이 있으시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저에게 직접 할 말씀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3년 동안 단둘이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는데 말이죠. 무슨 일이신지 아세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강태수는 평소처럼 신문을 보며 식사를 하셨고 도연이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너는 회사 가거라. 네, 아버지. 도연이는 저를 한번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그 눈빛에서 미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졌죠. 무엇이 두려운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가 출근하고 강태수도 옷을 갈아입으셨어요. 하지만 현관이 아니라 서재로 향하셨죠. 지연이 서재로 와. 명령이었습니다. 질문이 아니었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고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강태수가 책상 앞에 앉아 계셨어요. 가죽 의자에 기댄 모습이 마치 법정의 판사처럼 보였습니다. 앉아. 소파를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무릎 위에 손을 얹었는데 손가락이 떨리더군요. 지연아, 너 이 집에 온 지 몇 년이지? 3년입니다, 아버님. 3년. 그동안 우리 집안에서 뭘 해줬는지 알지? 네. 여동생 치료비. 정확히 계산해 봤어. 3년 동안 2억 3천만 원이 들어갔더라고. 강태수는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수진이의 병원 기록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입원 일지, 치료 내역, 약관 명세서, 모든 게 숫자로 환산되어 있었죠.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는 무슨, 나는 투자를 한 거야. 알겠어? 투자라는 단어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수진이의 생명을 투자라고 표현하다니. 투자는 회수가 되어야 하는 법이지. 그런데 너는 3년 동안 뭘 했어? 아이 하나 못 낳았잖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이 무의식적으로 아랫배로 향했어요. 말하고 싶었죠. 아버님, 저 임신했어요. 아기가 생겼다고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이는 장남이야. 우리 집안을 이어갈 아이가 필요해. 그런데 너는 3년 동안 그 의무를 못했어.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지. 나는 실용적인 사람이야. 안 되는 건 정리해야 해. 정리.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변호사랑 상의했어. 조용히 이혼하는 게 서로에게 좋겠더라고. 이혼이요? 그래. 위자료도 챙겨줄게. 5천만 원 정도면 되겠지. 그리고 여동생 치료비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부담하지. 숨이 막혔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신 거죠? 이혼하라고? 위자료를 준다고? 아버님, 저는 듣기 싫겠지만 현실을 봐야 해. 너는 이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집안 배경도 없고 학벌도 없고 재산도 없잖아. 처음부터 반대했어야 했는데 도연이가 워낙 고집을 부려서 허락한 거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이 집안에서 며느리 노릇을 하며 살아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하지만 도연이와 저는 사랑? 그런 거 믿어? 3년이면 충분히 깨달았을 거 아냐. 도연이는 나한테 순종하는 아들이야. 너를 선택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사실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젯밤 도연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를 똑바로 보지 못하던 그 눈빛. 그런데 말이야, 지연아. 한 가지 문제가 있어. 강태수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여동생 치료비 말이야. 이혼하면 우리가 계속 부담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내가 조용히 사라져주면 여동생 치료비는 평생 보장해줄게. 병원비, 생활비, 전부 다. 사라지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이혼하고 우리 앞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지. 연락도 하지 마. 도연이한테도 우리한테도 아예 없는 사람처럼 살아. 그럴 순 없습니다. 왜 없어? 여동생 살리고 싶지 않아? 치료 중단되면 석 달도 못 버틸 거야. 너도 알잖아.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 수진이의 생명을 담보로 저를 지우려는 거였어요. 시간 줄 테니까 잘 생각해봐. 일주일 안에 답을 줘. 아버님, 제발. 나가봐. 할 말 끝났어. 서재 문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어요. 숨을 쉬는 게 힘들었습니다. 손이 다시 아랫배로 향했죠. 아기. 제 뱃속의 아기. 말했어야 했을까요? 임신 사실을 말했다면 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나빠졌을 겁니다. 강태수는 아이마저 빼앗으려 했을 테니까.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에 매달렸습니다. 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올랐어요. 토하고 또 토했죠. 입덧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누군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시어머니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복잡했어요. 동정? 미안함? 아니면 그냥 무관심? 아버님 말씀 들었지? 네. 잘 생각해봐. 이게 너한테도 나은 일일 수 있어.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리고 걸어가셨어요. 그 뒷모습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저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초음파 사진을 꺼냈어요. 작은 점 같은 아기의 모습. 이 아이를 어떻게 지킬까요? 휴대폰을 꺼내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더군요.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나 지금 당장 만나야 해. 중요한 일이야. 답장은 1시간 뒤에 왔습니다. 미안. 회의 중이야. 저녁에 얘기하자. 저녁? 과연 도연이는 제 편이 될까요? 아버지와 저 사이에서 저를 선택할까요? 오후 내내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손으로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죠.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킬게. 어떻게든 지킬게.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녁 먹으라고 부르셨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식욕이 없었습니다. 밤 9시 도연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온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무슨 일이야? 앉아봐, 여보. 도연이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나 임신했어. 뭐? 임신했다고. 우리 아기야. 10주 됐대. 도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어요. 공포였죠. 왜 이제 말하는 거야? 어제 말하려고 했잖아. 아버님이 부르셔서. 하필 왜 지금? 도연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기쁜 일이잖아. 우리
기쁜 일? 지금 상황에서? 무슨 상황? 도연아, 너 아버님한테 뭐 들었어? 도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리를 감싸쥐고 앉아 있었어요. 말해줘. 너도 알고 있었던 거야? 이혼 얘기? 미안해.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도연이는 알고 있었어요. 강태수의 계획을, 저를 버리기로 한 결정을. 그러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일주일 전부터. 일주일. 그동안 도연이는 제 옆에서 자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침을 준비하고 저녁을 차리고 그의 옷을 세탁하는 동안 내내 침묵했죠. 그럼 어제 서재에서는 아버지가 빨리 정리하라고 하셨어. 정리? 나를 정리하라고? 도연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 아기는 너 아기잖아. 내 핏줄이잖아. 지연아, 지금은 타이밍이 안 좋아. 아버지가 화나실 때야. 조금만 기다리면 뭐? 내가 날 지켜줄 거야? 아버지한테 대들 거야? 그건 못하겠지.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버지 말씀 잘 듣는 착한 아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무한 웃음이었어요. 3년 동안 이 남자를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나 봅니다. 나 내일 집 나갈게. 지연아. 됐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그날 밤 우리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리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도연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르지 않은 깨어있는 사람의 숨소리였죠. 새벽이 되어서야 얕은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수진이가 나왔어요. 병실에서 웃고 있는 수진이. 언니 괜찮아? 물어보는 수진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떠 있었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도연이는 이미 출근한 모양이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울지 않으려 했는데 자는 동안 눈물이 흘렀나 봅니다. 선택해야 했습니다. 수진이를 살릴 것인가, 아기를 지킬 것인가. 둘 다 지킬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보호자님, 수진 씨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태수의 압박이.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빨리 가달라고 했지만 출근 시간 도로는 막혀 있었어요.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었죠.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수진이는 제가 지켜야 할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오직 수진이만 있었어요. 그 아이를 위해 대학도 포기했고 연애도 미뤘고 모든 걸 바쳤죠. 병원에 도착해서 중환자실로 뛰어갔습니다. 담당 의사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언니입니다. 수진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안정은 됐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럴 리가. 어제만 해도 괜찮았는데. 희귀병 특성상 갑작스러운 악화가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했어요. 다만 뭔데요? 치료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호자분의 시댁에서 부담하셨죠? 네,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앞으로 치료비 지원이 어렵다고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벌써? 강태수가 벌써 손을 쓴 겁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도 난처합니다. 환자분 상태가 이런데 치료를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병원도 운영이 있어서 제가 낼게요. 제가 내겠습니다.
보호자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가 최소 5천만 원은 들 겁니다. 5천만 원. 위자료로 받기로 한 금액과 똑같았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수는 정확히 계산한 거죠. 일단 이번 주까지는 응급처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의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돈이 없으면 수진이는 죽는다는 뜻이었죠. 잠깐만요. 수진이 볼 수 있나요? 지금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오후쯤 다시 오세요. 병원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수진이를 살릴 수 있을까? 휴대폰을 꺼내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더군요. 여보, 지연아, 지금 회의 중이야. 수진이가 위독해. 병원에서 치료비를 끊었대. 여보, 제발 도와줘.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무슨 소리야? 내 아버지가 한 짓잖아. 지연아, 목소리 좀 낮춰. 아버지 뜻을 내가 어떻게 받고.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수진이 죽으라고? 아버지 말대로 하면 치료비는 계속 나올 거야. 너도 알잖아.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도연이는 제 편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와 저 사이에서 아버지를 선택한 겁니다.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지연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지금 내가 버티면 수진이만 힘들어져. 내 뱃속에 내 아기가 있어. 그것도 현실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끝에 도연이가 입을 열었어요. 그 아기는 포기해. 전화기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포기하라고? 미안해, 지연아. 하지만 지금은 그게 최선이야. 아버지한테 임신 사실 알리지 마. 더 꼬이기만 할 거야. 도연아,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회의에 들어가야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봤죠. 포기하라고. 제 아기를, 우리 아기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병원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흘끔거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지연 씨 맞으시죠? 저는 강태수 회장님 비서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오후 3시에 만나자고 하십니다. 장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변호사도 동석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변호사까지 이혼 합의서를 준비해 온 거겠죠. 오후 3시까지는 5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근처 카페로 갔어요. 커피를 시켰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죠.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선택지는 2개였어요. 첫째, 강태수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수진이를 살린다. 둘째, 거부하고 아기를 지킨다. 하지만 그러면 수진이는 죽습니다. 손이 배로 갔습니다. 아직 배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무 무력해서. 오후 3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였어요. 들어서니 강태수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있었죠. 앉아. 강태수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어요. 소개하지. 우리 집안 고문 변호사야. 이혼 서류 준비해 왔어.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혼 합의서, 재산 분할 합의서, 그리고 비밀 유지 서약서까지. 내용은 간단해. 위자료 5천만 원, 여동생 평생 치료비 보장. 대신 너는 우리 가족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않는 거야. 평생 치료비요? 그래. 병원비, 약값, 생활비까지 전부. 여동생이 완치될 때까지, 아니 평생 돌봐줄게. 미끼였습니다. 달콤한 미끼. 하지만 독이 묻어 있었죠. 대신 조건이 있어. 너는 완전히 사라져야 해. 이름도, 주소도, 전화번호도 바꾸고. 우리 가족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왜긴 뭐가 왜야? 너는 우리 집안에 안 어울려. 처음부터 반대했어야 했는데 도연이가 고집을 부렸지. 내 실수였어. 실수. 저는 실수였답니다. 3년의 결혼 생활이, 며느리로 살았던 시간이 전부 실수였다고요. 선택은 내가 해. 서명하면 수진이는 산다. 거부하면. 강태수는 말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머니 의견도. 소용없어. 집사람도 내 생각에 동의해. 이게 최선이라고 봐. 시어머니마저.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변호사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검은색 만년필이었어요. 무겁더군요. 여기, 그리고 여기 3군데 서명하시면 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쥐는 게 힘들었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강태수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첫 번째 줄에 이름을 썼습니다. 강지연. 마지막으로 쓰는 제 이름 같았어요.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도 마찬가지였죠. 잘 생각했어. 강태수가 서류를 챙겼습니다. 변호사도 가방에 서류를 넣었어요. 내일까지 집에서 나가. 필요한 건 다 챙겨. 그리고 이거. 강태수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두툼했어요. 당장 필요할 것 같아서 2천만 원 준비했어. 나머지는 일주일 안에 계좌로 넣어줄게.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어요. 받아. 내가 살아야 여동생도 사는 거 아냐? 결국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돈의 무게가 아니라 굴욕의 무게였죠.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강태수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도연이 친권 포기 각서야. 혹시 모르니까 미리 받아두는 거야. 친권이요? 아이 생길 일도 없겠지만 혹시 몰라서. 만약 내가 임신이라도 되어 있으면 그 아이는 우리 집안 아이가 아니야. 알겠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바로 지금 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말하는 거였어요. 이미 존재하는 생명을. 서명해. 펜을 다시 쥐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이름을 썼습니다. 제 아이를 포기한다는 서류에. 다 끝났어. 이제 가봐. 라운지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너무 밝아서 눈을 뜰 수가 없었죠. 길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 쥔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2천만 원. 제 값이 2천만 원이랍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 그러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더군요. 아름다운 석양이었지만 제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언니 앞으로 좀 바쁠 것 같아.
자주 못 갈 수도 있어. 그래도 치료비는 걱정하지 마. 계속 나올 거야. 언니가 약속할게. 답장이 왔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했어. 괜찮아? 응, 괜찮아. 언니는 항상 괜찮아. 너만 건강하면 돼.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모르게 해야 했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계셨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는데 제가 들어오자 채널을 끄셨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지연아,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미안하구나. 그 한마디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고개를 돌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죠.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인가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가져갈 게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책 몇 권, 사진첩 하나. 3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는데 제 물건이라곤 이것밖에 없었죠. 서랍을 열어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어요. 작은 점 같은 아기. 미안해.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넣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도연이는 집에 오지 않았어요. 일부러 피하는 게 분명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방에서 자는 마지막 밤이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분노와 결심이 동시에 자리 잡았어요. 언젠가 반드시 이 굴욕을 갚겠다고. 강태수도 도연이도 이 집안 전부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긴 밤을 견뎠습니다. 새벽 4시 알람도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맞는 아침이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죠.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가방은 이미 어젯밤에 다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큰 캐리어 하나면 충분했죠. 3년의 흔적이 고작 캐리어 하나라니 웃긴 일이었습니다. 옷장 문을 열어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남겨둘 것들이 대부분이었죠. 시댁에서 사준 옷들, 명절 때 받은 선물들. 가져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돈으로 산 것만 챙겼어요.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결혼 반지가 있었어요. 손에서 빼낸 지 어제였죠. 반지를 들어 올려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빛을 받아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도연이가 프러포즈할 때 끼워줬던 그 반지. 사랑해, 지연아. 평생 함께하자. 그때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거짓말이었나요? 아니면 진심이었지만 지킬 수 없었던 걸까요? 어느 쪽이든 이제는 상관없었어요. 반지를 화장대 위에 놓았습니다. 가져갈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옆에 편지 한 장을 놓았어요. 어젯밤 쓴 편지였습니다. 도연아, 행복해라.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착한 아들로 살아라. 나는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더 쓰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미련도. 하지만 쓰지 않았어요. 그냥 짧게 끝냈죠.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직 주무시는 모양이었죠.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 물을 마시는 거였어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봤어요. 3년을 살았던 집. 행복했던 적도 있었나요?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잘 있어요. 작게 중얼거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나서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아. 시어머니였습니다. 가운을 걸친 모습으로 서 계셨어요. 어머니, 이거 가져가거라.
시어머니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얇은 봉투였어요. 이게 뭔데요? 그냥 내 마음이야. 많지는 않지만. 봉투를 열어보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5만 원권 20장. 어머니,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하겠구나.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저 사람이 워낙.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을 참고 계신 게 느껴졌어요. 괜찮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 수 있어요. 몸 조심하고 힘들면 연락해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겠지만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서로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할 말이 없었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오니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친구 집? 아니에요. 친구들한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당장은 그게 나을 것 같았어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보도블록을 굴러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이 시간에 거리는 텅 비어 있었죠. 편의점에 들러 물과 김밥을 샀습니다.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거든요. 밖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목이 메어서 삼키기 힘들었지만 억지로 먹었습니다. 아기 때문에라도 먹어야 했죠. 손이 배로 갔습니다. 조금씩 단단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위안이 됐어요.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더군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일까요? 휴대폰을 꺼내 고시원을 검색했습니다. 역 근처에 몇 군데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곳으로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방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금 보러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곧 갈게요. 주소를 받아 적고 일어섰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이른 아침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죠.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점점 걷히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였죠.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아침이었어요. 역에 내려고 시원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건물 3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캐리어를 들고 계단을 올라야 했죠. 어서 오세요. 중년 여자분이 맞아주셨습니다. 관리인 같았어요. 방 보러 왔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좁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방문을 열어주셨어요. 좁았습니다. 정말 좁았어요. 침대 하나 놓으면 거의 꽉 찰 것 같은 공간이었죠. 한 달에 40만 원입니다. 관리비 포함이에요. 알겠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보증금은 없고요. 선불로 받아요. 지금 내실 수 있으세요? 시어머니가 주신 돈과 강태수한테 받은 돈이 있었습니다. 지갑에서 40만 원을 꺼내드렸어요.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관리인이 복사를 하러 나갔어요. 저는 방에 혼자 남았죠. 창문을 열었습니다. 골목이 보였어요. 좁고 어두운 골목. 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공간. 캐리어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벽에 걸고 책을 작은 선반에 올려놓고 사진첩을 침대 옆에 놨어요. 초음파 사진도 꺼내서 벽에 붙였죠. 정리를 마치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죠. 침대에 누우니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잠이 들었나 봅니다. 깨어보니 오후 2시였어요.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가
20통 넘게 와 있었습니다. 모두 모르는 번호였죠. 문자도 와 있었습니다. 강태수 비서한테서 온 메시지였어요. 오늘 오후 4시 병원 앞에서 만나시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병원? 수진이한테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둘러 준비를 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병원까지는 1시간이 걸렸습니다. 도착하니 비서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죠. 강지연 씨시죠? 네. 저를 따라오시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입원한 병동이 아니었어요. 반대쪽 건물로 향했죠. 어디로 가는 건가요? 곧 아실 겁니다.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타세요. 잠깐만요. 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회장님 지시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위험한 일 아닙니다. 차에 탔습니다. 비서가 운전석에 앉았어요. 차가 출발했죠. 어디로 가는 건가요? 조용히 계시죠. 차는 시내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불안이 커졌죠. 저 내려주세요. 여기서 내릴래요. 곧 도착합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한적한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변에 건물도 없고 사람도 보이지 않았어요. 대체 어디로?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트럭이 나타났어요. 반대편에서 달려오고 있었죠. 가까워지더니 쾅! 엄청난 충격과 함께 차가 옆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어요. 정신이 흐릿해졌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비명을 질렀지만 비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리더니 트럭 운전사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차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비서가 다시 차로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더군요. 내리세요. 뭐 하는 짓이에요? 일부러 사고 낸 거잖아요. 빨리 내리세요. 시간 없어요. 끌려 나왔습니다. 비서가 제 핸드백을 챙겨주더니 지갑을 열어 신분증을 꺼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돌려줘요. 회장님 지시입니다. 강지연 씨는 오늘 교통사고로 사망하십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망? 저를 죽이려는 건가요? 미쳤어요? 사람을 죽여요? 죽이는 게 아닙니다. 서류상으로만 사망 처리하는 거죠. 신분증, 주민등록, 전부 말소됩니다. 그럴 순 없어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차는 불이 날 겁니다. 신원 확인이 어렵게요. 신분증은 차 안에서 발견될 거고요. 실제로 차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트럭 운전사가 뭔가 뿌린 모양이었어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걸어가세요. 수진이는요? 치료비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약속대로 나갈 겁니다. 단 강지연이라는 사람은 오늘 죽습니다. 비서가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트럭도 사라졌어요. 저는 도로 한가운데 혼자 남겨졌죠. 뒤를 돌아보니 제 차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제 신분증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숨이 막혔죠. 나는 죽은 거야.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강지연이라는 이름도 주민등록번호도 모든 기록도 사라지는 거죠.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일어서야 했어요. 여기 계속 있을 순 없었으니까.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손은 배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아가야, 엄마가 너를 지킬게. 반드시 지킬 거야. 버스 정류장까지 1시간을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정류장에 도착해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갑을 열어봤어요. 신분증은 없었지만 현금은 남아 있었죠.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탔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탔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없는 사람입니다. 강지연은 오늘 죽었어요. 하지만 저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뱃속에는 생명이 있죠. 잘 견뎌야 해. 아기를 위해서라도. 밤이 되어 서울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고시원으로 갔어요. 관리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죠. 아니,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다쳤어요? 거울을 보니 이마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차 사고 때 생긴 거였어요. 괜찮아요. 넘어져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몸을 태웠습니다. 강태수, 도연이, 그리고 저를 이렇게 만든 모든 사람들. 언젠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이 굴욕을 100배로 갚아주겠어? 손을 배 위에 올렸습니다. 따뜻했어요. 엄마가 지켜줄게. 우리 이제 둘이서 살아가자.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긴 밤이었죠. 5년이 흘렀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어요. 손을 뻗어 알람을 끄고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죠. 쌍둥이 아들 민준이와 민서가 나란히 자고 있었습니다. 4살 아직 어린 나이였어요.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고 일어섰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우리 셋이 살기엔 충분했죠. 부엌으로 가서 어젯밤 불려둔 찹쌀을 확인했어요. 물을 잘 먹어 통통하게 불어 있었습니다. 찹쌀을 일일이 씻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맑아질 때까지 여러 번 헹궜죠. 손이 차가웠지만 익숙한 일이었어요. 5년 동안 매일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시루에 배보자기를 깔고 찹쌀을 앉혔습니다. 그 위에 팥을 올리고 다시 찹쌀을 얹었어요. 정성스럽게 한층 한층. 마지막으로 대추를 올렸죠. 불을 켜고 시루를 올렸습니다. 김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구수한 냄새가 작은 집안을 채웠습니다. 떡이 찌는 동안 아이들을 깨워야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시장에 가야 했으니까요. 민준아, 민서야. 일어나야지. 아이들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민준이가 먼저 일어나더니 동생을 깨웠죠. 민서야, 일어나. 엄마가 부르셔. 응. 민서가 투정을 부렸지만 곧 일어났습니다. 제가 준비한 옷을 입혔어요. 아이들 손을 씻기고 간단히 아침을 먹였죠. 엄마, 오늘도 떡 팔아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응, 그래야지. 우리 먹고 살려면. 엄마 힘들어요? 아니야. 엄마는 안 힘들어. 너희가 있어서 행복해.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힘들긴 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떡이 다 쪄졌습니다. 시루를 내려 식혔어요. 충분히 식힌 후 칼로 잘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았죠. 한 팩에 5,000원씩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리어카에 떡을 실었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집을 나섰어요. 새벽 5시 반, 거리는 아직 어두웠죠. 시장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가는데 민준이가 옆에서 도와주려고 했어요. 엄마, 내가 밀어줄게. 괜찮아. 민준이는 동생이랑 손잡고 가. 네.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제자리는 골목 안쪽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아니었지만 단골 손님들이 찾아주셨죠. 자리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천막을 치고 간이 테이블을 펴고 떡을 진열했어요. 민준이와 민서는 옆에 앉아 그림책을 봤죠. 어머, 오늘도 일찍 나왔네. 옆 가게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채소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아주머니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래야지. 장사가 돈이지. 근데 애들은 어린이집 안 보내? 아직이요. 내년에 보낼 생각이에요. 쯧쯧, 혼자 키우기 힘들겠다. 애 아빠는 어딨어? 늘 받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사정이 있어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들 알아서 짐작하시더군요. 미혼모거나 이혼녀일 거라고. 틀린 말도 아니었죠. 손님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할머니였어요. 오늘 떡 좀 주게. 네, 할머니. 어떤 거 드릴까요? 파시루떡 2개만. 네, 10,000원입니다. 할머니가 돈을 주시며 아이들을 보셨어요. 애들 참 예쁘네. 쌍둥이지? 네, 쌍둥이에요. 엄마 닮아서 잘생겼어. 고생이 많겠다.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가시고 다른 손님들이 왔습니다. 오전 내내 손님이 이어졌어요. 떡이 하나씩 팔려나갔죠. 점심때가 되자 아이들이 배고파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김밥 사올게. 민준이에게 민서를 맡기고 근처 분식집으로 갔습니다. 김밥 3줄을 샀어요. 돌아와서 아이들과 함께 먹었죠. 엄마, 맛있어요. 그래, 천천히 먹어. 민서가 김밥을 입에 넣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는 얼굴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5년 전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혼자 아이들을 낳고 키우기로 한 거였죠. 쉽지 않았어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출산도 혼자였어요. 신분증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했죠. 불법 조산원에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위험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쌍둥이라는 걸 알았을 때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한 명도 키우기 힘든데 둘이라니.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아이들이었으니까요. 출생신고도 못했습니다. 제가 죽은 사람이니까요. 아이들도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었죠. 하지만 버텼습니다. 아이들을 업고 일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전단지를 돌렸고 청소일도 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했죠. 아이들이 돌이 지나자 떡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떡이 생각났어요. 그 맛을 되살려 팔기 시작했죠. 처음엔 잘 안 팔렸습니다.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나와서 떡을 팔았죠. 정성을 다해 만들었고 맛을 개선했습니다. 조금씩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떡 맛이 좋다는 소문이 났죠. 지금은 하루에 50만 원씩 벌 때도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수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끔 생각했습니다. 치료는 잘 받고 있을까? 건강해졌을까? 알 수 없었죠. 연락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도연이도 생각났습니다. 가끔, 아니 자주, 미워했지만 그리웠어요. 아이들을 보면 도연이 얼굴이 떠올랐죠. 닮았거든요, 아이들이. 오후가 되자 손님이 줄었습니다. 떡도 거의 다 팔렸어요. 마지막 2팩이 남아 있었죠. 아줌마, 떡 하나 주세요.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회사원 같았어요. 네, 10,000원입니다. 돈을 받고 떡을 건넸습니다. 남자가 가려다 멈칫했어요. 저기, 혹시 전에 강남에서 출판사 다니셨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요.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많이 닮으셔서. 남자가 떠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누군가 알아볼 뻔했죠. 조심해야 해. 더 조심해야 해.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정리할 시간이었어요. 천막을 걷고 테이블을 접었습니다. 리어카에 짐을 싣고 아이들 손을 잡았죠. 엄마, 오늘 맛있는 거 먹어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그래, 오늘 치킨 먹을까? 와, 좋아요.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치킨은 특별한 날에만 먹는 음식이었거든요. 오늘은 장사가 잘 돼서 사줄 수 있었죠. 치킨집에 들러 치킨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민준아.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아이들 앞에서 울면 안 됐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치킨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행복했어요. 이런 순간들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씻기고 재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넘겼구나 생각했죠.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강지연이 아니었어요.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 있었어요. 언젠가 복수할 거라고 다짐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복수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 그게 제 목표였어요. 다음 날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일과가 반복됐죠. 찹쌀을 씻고 떡을 찌고 아이들을 깨우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자리를 펴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죠. 아줌마, 떡 2개 주세요. 네, 10,000원입니다. 떡을 건네주며 고개를 들었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도연이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5년 만이었죠. 나이가 든 것 같았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보였어요. 도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를 알아본 거였어요. 지연아?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쳐야 할까? 그때 민준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물 주세요. 도연이의 시선이 민준이에게 향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민서에게로. 쌍둥이 아들들. 도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떡을 받아든 손이 떨리더군요. 이 아이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도연이를 똑바로 바라봤죠. 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와 몰랐던 아이들과의 만남이었어요. 도연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죠. 저기, 손님, 떡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습니다. 감정을 숨겼어요. 도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안 사시면 비켜주세요. 다른 손님들 기다리고 있어요. 지연아, 잠깐만. 손님, 저 모르시는 분이에요.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도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다음 손님을 맞이했죠. 도연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떡을 든 채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저를 바라보고 결국 돌아섰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어가더군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손님에게 떡을 건네주는데 떨어뜨릴 뻔했죠. 진짜야. 도연이를 봤어. 5년 만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슨 감정인지 알 수 없었어요. 분노, 그리움, 두려움? 민준이가 제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숨어 살았던 제 삶이 흔들리고 있었죠. 도연이는 알게 됐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될까요? 평화로운 일상은 끝난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다시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것. 5년 전에 약한 강지연은 죽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달랐어요. 두 아이의 엄마였고 혼자 살아남은 생존자였죠. 도연이가 무엇을 하든 강태수가 무엇을 하든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을 거였어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도연이를 본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혹시 다시 나타날까봐 두려웠어요. 시장에 나갈 때마다 주변을 살폈죠. 하지만 도연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게 더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을 재우고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죠. 이대로 계속 숨어 살아야 하나? 5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도연이가 저를 봤습니다. 이제 비밀은 지켜질 수 없었죠. 그렇다면 차라리 정면으로 맞서야 하지 않을까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요. 제 삶을 되찾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습니다. 떡을 팔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무엇부터 해야 할까? 첫째, 수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강태수가 약속을 지켰는지 확인해야 했죠. 둘째, 5년 전 일의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강제 이혼, 위장사고, 모든 것을요. 셋째, 법적으로 제 신분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했어요. 쉽지 않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해야만 했죠. 점심때쯤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쯤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강지연 씨 맞으시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는 걸까요? 누구세요? 제 소개를 먼저 해야겠네요. 저는 변호사 김상현입니다. 명함을 건넸어요. 확인해 보니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강도연 씨가 저를 보냈습니다.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도연이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거부하고 싶었지만 궁금했어요. 도연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기선 곤란하고요. 저녁에 시간 되세요? 네, 괜찮습니다. 장소를 정했습니다. 근처 조용한 카페로요. 그날 저녁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아이들은 옆집 아주머니께 부탁했어요. 가끔 일이 있을 때 봐주시는 분이었죠. 카페에 들어서니 김상현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그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수진이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따님 여동생분입니다. 수진 씨,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진 속 수진이는 건강해 보였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미소를 짓고 있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곧 퇴원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정말인가요? 네. 강태수 회장이 약속대로 치료비를 계속 지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했고 한편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약속은 지켰지만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든 건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요. 강도연 씨가 하실 말씀이 있답니다. 도연이가요? 네.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시던데 거부하실 것 같아 제가 대신 왔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요?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5년 전 일을 바로잡고 싶어 하십니다. 이혼은 무효였고 사망 신고도 거짓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부활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요? 강지연 씨의 모든 권리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도 복구하고 재산도 분할받으실 수 있어요. 귀가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웠어요. 대가는 뭔가요? 아이들입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강도연 씨는 아이들을 인지하고 싶어 합니다. 법적으로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제 아이들입니다. 도연이는 이미 포기했어요. 친권 포기 각서에 서명했죠. 그 서류는 사기에 의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아이들을 넘길 생각 없습니다.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지연 씨,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떡 장사로 얼마나 버십니까?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그 돈으로 쌍둥이 키우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키웠어요. 5년 동안 혼자서 키웠죠.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학교는요? 교육비는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이미 걱정하고 있던 부분이었죠. 강도연 씨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지 못한 것, 당신을 지키지 못한 것을요. 5년 늦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싶어 합니다.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서요. 믿을 수 없어요. 도연이는 약한 사람이에요. 강태수 말 한마디면 다시 무너질 거예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강태수를 법적으로 고소하는 겁니다. 강제 이혼, 사기, 위장사고, 전부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증거만 있으면요. 증거요? 5년 전 일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강태수의 협박, 비서의 개입, 사고 조작, 전부요. 제게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요. 제게 증거가 없는데요. 강도연 씨가 도와드리겠답니다. 회사 내부 자료, 비서와의 통화 기록, 사고 당시 자료 모두 확보하겠다고 했어요. 도연이가요? 네. 아버지를 고발하기로 결심했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연이가 아버지를 배신한다고요?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건가요? 아이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식들이 시장 바닥에서 자라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답니다.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동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말하고 있었어요. 지연아, 나 도연이야. 5년 동안 정말 미안해. 내가 살아있는 줄 몰랐어. 아니, 살아있길 바랐지만 확신할 수 없었지. 아버지가 뭘 했는지 알아. 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비겁했지. 용서를 바라지 않아. 하지만 우리 아이들만은 제대로 키우고 싶어. 도와줘, 지연아. 화면이 꺼졌습니다. 도연이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워하고 싶었는데 완전히 미워할 수 없었죠.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는 힘듭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강태수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변호사가 명함을 하나 더 건넸습니다. 결정하시면 연락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연이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이들을 데리러 옆집에 갔습니다. 민준이와 민서가 뛰어나와 저를 안았어요. 엄마, 우리 아가들 잘 있었어? 네. 아주머니가 과자 주셨어요.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싸워야 했어요. 다음 날 김상현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연이를 만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장소와 시간을 정해드리죠. 이틀 후 한 조용한 식당에서 도연이를 만났습니다. 5년 만에 제대로 된 재회였어요. 도연이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반쯤 휘어졌고 얼굴에 주름이 깊었죠. 지연아, 도연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 혼자서 쌍둥이를. 힘들었어. 하지만 해냈어. 나는 비겁한 인간이야. 너를 지키지 못했어. 아버지 말에 순종만 했지. 알아. 변명하지 않을게. 다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 아버지가 한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정말 할 수 있어? 아버지를 배신하는 거잖아. 아버지가 먼저 배신했어. 너를, 우리를, 우리 아이들을요. 도연이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툼한 파일이 나왔어요. 이게 증거야. 5년 전 일의 모든 기록. 비서와의 통화 내용, 사고 조작 관련 서류, 돈거래 내역 전부 있어. 파일을 넘겨봤습니다. 정말 모든 게 있었어요. 강태수의 범죄 증거들이요. 이걸로 아버지를 고소할 거야. 강제 이혼, 사기, 위장 사고, 전부. 시어머니는 뭐래? 어머니도 동의하셨어. 아버지가 너무 지나쳤다고요. 놀라웠습니다. 시어머니까지요. 지연아, 나 한 가지만 부탁할게. 뭔데? 아이들. 우리 아이들 좀 봐도 될까?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그냥 보기만 하고 싶어? 거절하려다 멈췄습니다. 도연이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생각해 볼게. 고마워. 그날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5년 동안의 일들을요. 서로의 고통을요. 도연이는 저를 찾으려 했답니다. 하지만 사망 처리가 되어 있어서 찾을 수 없었죠. 경찰도 탐정도 고용했지만 소용없었다고요.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끝까지 찾았어야 했어. 이제라도 찾았잖아. 늦었어. 너무 늦었지. 그래도 늦지 않았을 수도 있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면.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싸우자, 지연아. 아버지를 무너뜨리자. 좋아. 손을 맞잡았습니다. 동맹이 맺어진 순간이었어요. 일주일 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러요. 강태수를 강제 이혼, 사기, 위장 사고로 고소합니다. 담당 형사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두툼한 파일을 건넸어요. 형사가 내용을 훑어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대단한데요. 이 정도면 충분히 입건 가능합니다. 언제쯤 조사가 시작되나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날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내 삶을 되찾는 싸움이. 5년 동안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을 잃지 않았어요. 차갑게, 냉정하게 싸울 거였죠. 강태수는 곧 알게 될 겁니다. 자신이 죽였다고 생각한 며느리가 살아 돌아왔다는 것을요. 그리고 복수가 시작된다는 것을요. 고소장을 제출한 지 3일 만에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강태수가 소환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도연이가 전화로 알려줬죠. 아버지가 검찰에 출석했어. 혼자서. 변호사는요? 거부하셨대. 혼자 가시겠다고. 강태수다운 선택이었습니다. 자신감의 표현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기업 회장, 며느리 강제 이혼 및 사망 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 화면에 강태수의 얼굴이 떴어요. 기자들에 둘러싸인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당당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사실무근입니다. 짧게 대답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틀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검찰이 강태수의 비서를 체포한 거예요. 5년 전 사고를 조작했던 그 비서였죠. 비서는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강태수의 지시로 사고를 만들었고 신분증을 차 안에 넣었고 불을 질렀다고요.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매일같이 보도가 나왔어요. 재벌가의 충격적인 범죄, 며느리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살아 돌아온 며느리 5년 만에 복수. 쌍둥이와 함께 시장에서 떡 장사로 생계 유지. 제 사진도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떡을 파는 모습이었어요.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에 퍼졌죠. 갑자기 시장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 구경꾼들, 떡을 사러 온 사람들까지. 저기요,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5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셨나요? 질문 공세에 시달렸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었죠. 혼자 키웠습니다. 그게 다예요. 짧게 대답했지만 기자들은 계속 물었습니다. 강태수 회장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법이 판단할 겁니다. 강도현 씨와는 어떻게 되시나요? 재결합 계획은? 그건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어요. 도연이와의 관계는 복잡했죠.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동맹이었으니까요. 떡 장사는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왔고 아이들이 불안해했어요. 일주일 만에 시장을 그만뒀습니다. 김상현 변호사가 작은 아파트를 구해줬어요. 도연이가 비용을 댔죠.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여기 우리 집이에요? 민준이가 새 집을 둘러보며 신기해했어요. 응,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와, 넓어요. 민서도 좋아했습니다. 예전 원룸보다 훨씬 넓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도연이의 돈으로 사는 게 찜찜했죠. 독립적으로 살고 싶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검찰 조사가 계속됐어요. 강태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죠. 그리고 마침내 기소됐습니다. 강제 이혼, 사기, 위장사고, 문서 위조, 모든 혐의로요.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2달 후였어요. 그 사이 강태수의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폭락했고 협력 업체들이 계약을 파기했어요. 이사회에서는 회장 퇴진 요구가 나왔죠. 회장님, 물러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이 언론에 유출됐어요. 강태수는 거부했답니다. 내가 만든 회사야. 물러날 생각 없어. 하지만 주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고 강태수는 결국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했어요. 도연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가 회장직에서 물러나셨어. 그래. 집안이 난리야. 친척들도 다 등을 돌렸어. 당연한 일 아니야? 알아. 자업자득이지. 그런데도 아버지는.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당당하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셔. 그러시겠지. 강태수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효율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재판 전날 도연이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을 보러 왔다고 했어요. 들어와.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민준이와 민서가 낯선 사람을 보며 제 뒤에 숨었어요. 애들아, 인사해. 이분은 말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소개해야 할까요? 아빠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아빠가 누군지 몰랐어요. 저는 강도연이라고 해요. 너희 엄마 친구야. 도연이가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어요. 안녕?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는 민준이구나. 넌 민서고. 어떻게 알아요? 엄마한테 들었어. 너희가 아주 착한 아이들이래. 도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이들 앞에서 울면 안 됐으니까요. 아저씨, 선물 가져왔어. 가방에서 로봇 장난감 2개를 꺼냈어요. 똑같은 것으로요. 와,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장난감을 받아들고 신나게 놀기 시작했죠. 도연이와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끓이며 말했어요. 내일 재판이야. 알아. 증인으로 나와야 해. 괜찮겠어? 응. 해야지. 무서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워. 하지만 해야 해. 안 하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도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용기 내줘서. 너도 아버지를 배신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배신이 아니야. 옳은 일을 하는 거지. 그날 밤 도연이는 아이들과 오래 놀아줬어요.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어주고 숨바꼭질도 했죠. 아이들이 잠든 후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언제 말할 거야? 내가 아빠라고. 모르겠어.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알았어.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도연이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잠든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법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강태수는 뭐라고 할까? 다음 날 아침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언론이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강지연 씨, 어떤 심정이세요? 오늘 재판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강태수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방청석이 꽉 차 있었어요. 강태수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죠. 5년 만에 제대로 마주본 강태수였습니다. 늙어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새하얗게 새었고 등이 굽어 있었죠. 강태수가 저를 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후회는 없었죠.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믿는 눈빛이었습니다. 모두 기립.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강제 이혼, 사기, 위장사고, 모든 혐의를요. 증인 강지연을 신문하겠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증인석에 섰어요.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죠. 증인은 피고인에게 이혼을 강요받았습니까? 네. 어떤 방식으로요? 여동생의 치료비를 담보로 했습니다. 이혼하지 않으면 치료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협박했어요. 그때 증인은 임신 중이었습니까? 네. 10주였습니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 말하지 못했습니까? 말하면 아이까지 빼앗길까봐 두려웠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이혼 후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고를 당했습니다. 피고인의 비서가 조작한 사고였어요. 그 결과는요? 신분증이 불타고 저는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됐습니다. 5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쌍둥이를 낳고 혼자 키웠습니다.
신분증이 없어서 병원도 제대로 가지 못했고 불법 조산원에서 아이들을 낳았어요. 떡 장사를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강태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쳤죠. 저는 사람입니다. 물건이 아니에요. 제 동생도 제 아이들도 전부 사람입니다. 효율로 계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강태수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무표정이었죠. 변호인 신문이 이어졌지만 큰 의미는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다음은 도연이의 차례였습니다. 증인석에 선 도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했고 아버지의 범죄를 방치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도연이는 모든 걸 증언했습니다. 강태수의 계획, 비서의 역할, 사고 조작, 전부요. 강태수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에게 변론을 맡겼지만 소용없었어요. 재판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판결은 다음 달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은 구속 상태를 유지합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도연이가 다가왔습니다. 수고했어. 너도. 아버지.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 그러시겠지. 강태수는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끝까지요. 한 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5년, 집행유예 3년. 생각보다 가벼운 형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형량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수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회장직, 명예, 가족의 신뢰, 전부요. 효율로 사람을 재던 그 기준이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 거였죠. 언론은 계속 보도했습니다. 재벌 회장, 며느리 학대로 유죄, 가문의 몰락, 강태수 시대의 종말, 효율의 함정, 인간성을 잃은 데가. 강태수의 집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회사도 다른 재벌에 인수됐어요. 화려했던 가문이 무너져 내렸죠.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어요. 지연아, 어머니,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오래 소리내어 울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도 용서하지 않을 수도 없었죠. 그저 복잡한 감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강태수의 몰락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제 삶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판결이 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제 신분을 되찾는 절차가 진행됐어요. 사망 신고를 취소하고 주민등록을 복구하고 모든 법적 지위를 회복했죠. 축하합니다. 강지연 씨. 이제 공식적으로 살아계신 분입니다. 구청 직원이 새로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건넸어요. 5년 만에 다시 받는 신분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분증을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강지연. 제 이름이 거기 적혀 있었죠. 이제 저는 존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정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민준이와 민서. 이제 서류상으로도 제 아들들이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진짜 사람이에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숨어 살았다는 것을요. 그래, 이제 진짜 사람이야. 떳떳하게 살 수 있어. 도연이는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싶다고, 저와 얘기하고 싶다고요. 어느 날 저녁 도연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조용한 공원 벤치에서였어요. 지연아, 나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없을까? 제대로 된 가족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왜? 늦었어, 도연아. 너무 늦었어. 도연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알아.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거. 하지만 아이들 때문이야?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도연이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부는 그래. 아이들이 아빠 없이 자라는 게 안타까워. 하지만 그것보다 너를 사랑해, 지연아. 5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나도 알아. 정말 알고 있었어요. 도연이의 사랑은 진심이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안 돼. 내가 다시 아버지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잖아. 그런 일 없을 거야. 이번에 배웠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하지만 나는 확신할 수 없어. 미안해. 도연이는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어. 억지로는 안 되는 거니까. 하지만 아이들은 만날 수 있지? 그건 괜찮아. 아이들도 너를 알아야 해. 아빠라는 걸. 고마워. 난 천천히 할 거야. 아이들이 준비될 때까지. 물론이야. 서두르지 않을게. 도연이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미련이 없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었죠. 수진이가 완치됐다고요. 병원 로비에서 수진이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수진이가 나왔어요. 언니, 많이 컸습니다. 27살, 이제 어른이었죠. 건강해 보였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걸음걸이도 씩씩했습니다. 수진아, 서로 껴안았습니다. 오래 꽉 안았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언니, 어디 갔었어? 왜 연락 안 했어? 미안해. 사정이 있었어. 알아. 뉴스 봤어. 언니가 겪은 일들. 수진이도 울었습니다. 제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언니 때문에 내가 살았어. 언니가 날 위해서 그런 걸 견뎠다니. 괜찮아. 이제 다 지났어. 아니야. 괜찮지 않아. 언니 인생을 내가 망친 거잖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내 동생이야. 당연한 거야. 카페로 가서 올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5년 동안의 일들을요. 수진이는 대학을 졸업했고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언니, 조카들 보고 싶어? 그래. 그럼 우리 집에 올래? 좋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행복해? 응. 힘들지만 행복해. 다행이다. 언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집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뛰어나왔어요. 엄마, 애들아, 이모 보러 왔어. 인사해. 안녕하세요. 민준이와 민서가 수진이에게 인사했습니다. 수진이가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안았어요. 어머, 정말 귀엽다. 언니 닮았네. 그치? 우리 아들들 잘생겼지? 완전. 이모가 용돈 많이 줄게. 그날 저녁, 우리 넷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웃고 떠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한 달 후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고 싶다고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제 아픈 과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어요.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겠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5년의 기록을요. 고통과 절망, 그리고 희망을요. 석 달 만에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출판사에서 좋아했어요. 곧 출간됐죠. 살아남은 여자의 이야기.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감했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포기하고 싶었는데 당신의 이야기를 읽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세요. 응원합니다. 인쇄가 나왔습니다. 꽤 큰 금액이었어요.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었죠. 작은 떡집을 차렸습니다. 시장 노점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가게였어요. 지연인의 떡집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개업 첫날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도연이도 왔고 수진이도 왔고 시장에서 알았던 분들도 오셨어요. 축하해요, 사장님. 떡 맛있게 먹을게요. 바쁜 하루였지만 행복했습니다. 제 가게에서 제 힘으로 일하고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시어머니도 찾아오셨습니다. 많이 늙으신 모습이었어요. 지연아, 어머니 오셨어요. 앉으세요. 떡 한 접시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떡을 드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맛있다. 정말 맛있어. 많이 드세요. 지연아, 나 정말 미안하구나. 이제 그만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죠.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기다릴게. 얼마든지 기다릴게. 시어머니는 그 후로도 가끔 가게에 들르셨어요. 아이들한테 선물도 사주시고 가게 일도 도와주셨죠. 조금씩, 아주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조용히 살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날 필요가 없었죠. 1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친구도 생기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죠. 도연이는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갔습니다. 동물원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영화도 봤어요. 아이들은 점점 도연이를 따르기 시작했죠. 엄마, 도연 아저씨 좋아요. 그래, 다행이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래요. 그래, 맞아. 그럼 왜 같이 안 살아요?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각자 사는 게 더 좋거든. 왜요? 어른들 사정이 있어.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민준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제대로 설명해줘야겠죠. 어느 봄날 떡집 앞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분홍색 꽃잎이 바람에 날렸어요.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손을 잡고 걸으며 말했죠. 민준아, 민서야. 네, 엄마. 너희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정말로. 우리도요, 엄마. 아이들이 제게 매달렸습니다. 웃으며 아이들을 안았어요. 햇빛이 따스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러웠고 하늘이 맑았어요. 5년 전 어둠 속에서 혼자 울던 그때와는 너무나 달랐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이들 잘 지내? 주말에 또 보자. 답장을 보냈어요. 잘 지내. 주말에 봐. 도연이와 재결합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아빠로는 인정할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했죠. 저녁에 떡을 쪘습니다. 아이들이 옆에서 도와줬어요. 찹쌀을 씻고 팥을 올리고 시루에 앉히는 모습을 보여줬죠. 엄마, 떡 만드는 거 재밌어요. 그치? 엄마도 재밌어. 나중에 크면 나도 떡집 할래요. 그래. 그럼 엄마랑 같이 하자. 김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김이 시루에서 피어올랐어요. 구수한 냄새가 집 안을 채웠죠.
떡시루에서 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년 전의 억울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분노는요? 슬픔은요? 다 사라졌습니다. 김처럼 피어올라 하늘로 날아갔어요. 이제 남은 건 담담한 후련함 뿐이었죠. 강태수가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어요. 더 강하게, 더 당당하게 살아남았죠. 도연이가 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어요. 시댁이 저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가족이 있었죠. 아이들과 수진이가요. 세상이 저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돌아왔어요. 제 이름으로, 제 목소리로요. 떡이 다 쪘습니다. 시루를 열자 김이 확 퍼져나왔어요. 완벽하게 익은 떡이었죠. 와, 엄마. 맛있겠다.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떡을 잘라 접시에 담아줬어요. 자, 먹어봐. 맛있어요. 민준이와 민서가 떡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는 얼굴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아이들과 함께 떡을 만들고, 함께 먹고, 함께 웃는 것. 그게 행복이었죠.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제 삶도 이제 아름다웠습니다. 고통의 흔적은 남아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제 삶의 일부였어요. 부끄러워할 것도 숨길 것도 없었죠. 강지연. 저는 강지연입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그냥 강지연이에요. 두 아이의 엄마이고 떡집 주인이고 책을 쓴 작가이고 살아남은 생존자였죠. 제 삶은 이제 누구의 값으로도 재단되지 않습니다. 효율로 계산되지 않아요. 그저 제 삶일 뿐이었죠.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들고 혼자 남았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있어요? 저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이제 괜찮았습니다. 정말로 괜찮았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그리고 저는 그 모든 날들을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떡시루에서 오르는 김처럼 자유롭고 가볍게요. 억울함은 사라졌습니다. 분노도 슬픔도요. 이제 남은 건 후련함과 평화뿐이었죠.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